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은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자공학부니까 뭐 좀 무슨 말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많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분자생물학자입니다. 흔히 제가 블로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끔 이분은 당신 전업 블로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좀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구조생물학자라고 분류됩니다만 지금 오늘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구조 강연을 할 때 그 구조생물학자는 조난된 다리 부러진 사슴을 구조하는 그런 일을 하지는 않는다고 그런 드립을 쳤었는데 오늘은 그런 드립이 필요 없죠. 어쨌든 분자생물학이 무엇이기 이야기하기 전에 좀 진지한 퀘스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명인간 무엇인가? 네, 철학적인가요? 그래가지고 그럼 좀 간단하게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생각해 보죠.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지구에서 요즘 개념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그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지구에 대한 사전 정보가 전혀 없이 지구에 막 도착한 지적 외계인이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지구에 대해 가지고 사전 지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지구에서 만나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분류를 할까요? 그 이유는 이거 개념을 이제 반송을 해줘야 되죠. 어쨌든 지구에 보면 이런 것도 있고 만나면 이런 것도 어떻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물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계인의 경우에 사람과 같은 시각 범위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마이크로스코프적인 그런 눈이 볼 수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면 이렇게 박테리아가 보이는데 아니면 이렇게 지구 밖에서 그 도시의 이런 불빛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것을 이렇게 직대면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을 만날 수도 있죠. 이런 이벤트에 운이 좋으면 그 안드로메다에서 오신 외계인이 그걸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과연 지구에 대한 생명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외계인이 어떤 것을 자신과 비슷한 지적 존재라고 여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개념을 그래야 반성을 해주는데 이걸 다른 식으로 풀어보면 여기는 전자공학과니까 이런 프로젝트에 관련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때 이 중에서 어떤 이런 엔티티가 그런 생물이냐라는 것을 과연 분류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할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생물과 무생물은 어떤 그게 있느냐? 이거는 우리는 다 선언적으로 이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움직인다. 이거는 움직이지 않죠. 우리는 이것을 다 생물이라고 알고 있죠. 그것은 무생물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러면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다를 가지고 생물과 무생물을 구별할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이런 자동차의 엔진은 생물인가요? 무생물인가요? 나무가 이제 나무에 카메라를 놓고 오랜 시간 촬영을 하면 움직인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움직임이 상당히 적죠. 즉 어떤 물체가 움직인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생물이다 무생물이다 하는 건 조금 어렵다. 그런 게 아니고 생물의 특징은 동적인 형태 변화이다. 아니면 이렇게 꽃이 피거나 개구리알이 발생을 하거나 이런 것은 생명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그냥 무생물인 단백질이 결정인데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즉 이렇게 형태가 변화하는데 우리는 선험적으로 우리가 교육에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생물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생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모두 똑같이 이렇게 동적인 형태 변화를 하는데 어떤 것은 생물이고 어떤 것은 생물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무생물은 무질서한 대신에 생물은 뭔가 이런 질서가 있다. 아니면 균형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다. 가령 바위의 경우에는 상당히 무질서한 모습을 띠고 있죠. 그러니까 생물로 분류되는 불가사리는 이렇게 예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눈 결정은 이렇게 아주 대칭적인 질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좋은 기준은 아니라 이거죠. 사고, 추론, 학습 능력을 또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뭐 이런 뭐 어떤 게이머 뭐 어디서 많이 보신 분야가 이렇게 처음 보는 게임의 경우에도 이렇게 게임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뭐 반대로 뭐 이거는 뭐 벽돌 깨기를 하는 인공지능인데 처음에는 이걸 잘 못하지만 그걸 학습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 이 구멍 안에 넣어가지고 이것을 깨는 그런 것을 뭐 소위 말하는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익히게 되죠. 뭐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뭐 이세돌 구단과 뭐 알파고의 얘기. 그러므로 이제 물론 이런 것들은 그 한정적인 타스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긴 하지만 뭐 사고, 추론, 학습 능력이 과연 생물이 고유한 특징인가? 그렇게 말하기에는 또 이제 좀 무리가 되는 상황이 됐죠. 그러면 이제 뭐 기계가 감정, 뭐 우리가 감정에 대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때 뭐 이런 고등 생물체 뭐 이런 뭐 일단은 고등 생물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박테리아가 셀 디비전을 할 때, 셀 세포 분열을 할 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영양분이 많으면 분열을 하고 뭐 그런 건데 물론 그것도 어떤 감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활용 우리가 아주 발달된 그런 기계인 로봇의 경우에 뭐 사람이 이렇게 이지매를 당해도 뭐 감정이 없는 것 같죠. 그렇지만 뭐 어느 날 뭐 이렇게 로봇이 커플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학습에 의해 가지고 생물과 무생물을 어떤 것은 생물이고 어떤 것은 무생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뭐 학습을 해왔지만 이런 것이 우리는 학습을 했기나 그런 것을 구분을 하는 것은 의외로 어렵다. 그래가지고 생물과 무생물, 특히 복잡한 조직을 가진 그런 기계와 같은 것을 구별하는 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 비슷한 점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생물에는 여러 가지 그런 생물들이 있죠. 생물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 하는 것들은 뭐 일단 제가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외에 무슨 이런 벼와 대장균 그리고 가까우면 초파리, 애기장대, 쥐, 그 꼬마선충, 효모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상상 속의 생물도 있지만 어쨌든 뭐 이러한 생물들을 이렇게 해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기관과 조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만 결국 뭐 책에 다 나오듯이 생물이 기본 기능 다 있는 세포이다. 그래가지고 세포는 한 가지 생물에 여러 가지 종류의 세포가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리는 복잡한 기계와 세포를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세포를 이렇게 생물을 고등학교 과정에 생물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세포 안에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과 핵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기계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계와 세포의 유사성, 뭐 동일하게 연료를 태워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엔진의 경우에는 휘발유나 디젤유를 태우지만 세포의 경우는 영양소를 대사를 하죠. 그 에너지로 뭔가를 합니다. 이거는 뭐 움직임을 만들거나 그렇지만 이것은 주로 세포를 분열하는 데 쓰죠. 그리고 둘 다 같은 다수의 부품으로 정교하게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자생물학자라는 사람들은 주로 근본적으로 환원주의자다. 즉 뜯어보기를 좋아합니다. 가령 이렇게 생긴 자동차가 있으면 이것을 부품 단위로 뜯어가지고 그 원리를 파악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부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의 경우에는 이런 부품 단위로 뜯었지만 그런 분자생물학자가 하는 일은 원자의 수준까지 생명체를 뜯어보는 것이 그들의 특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의 자동차를 이루는 부품의 경우에 이렇게 있지만 세포의 부품은 근본적으로 생체 고분자이다. 그래가지고 세포의 스케일이 이렇게 돼 있다면 결국은 생체 고분자에는 뭐 이런 DNA나 RNA와 같은 핵산이 있을 수 있겠고요. 단백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그 지질류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세포의 부품은 생체 고분자다. 즉 세포와 생명체는 결국은 물리의 화학 법칙을 따르는 그런 것이 총합체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계나 생물이나 비슷하게 공유하는 뭐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생명체의 특징은 조절 가능한 시스템이다. 그 조절 가능한 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배가 고프면 뭔가를 먹어야 되죠. 배가 고프다는 시그널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이 부족하면 이걸 먹어야 되는 그게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더우면 우리가 땀을 흘려가지고 체온을 낮추게 되죠. 그리고 몸속에 세균이 침입하면 이거는 그 백혈구이고 이게 세균인데 그래가지고 보시면 그 백혈구가 이거는 적혈구고요. 이걸 세균을 쫓아가지고 이렇게 추격을 해가지고 결국은 잡아먹게 됩니다. 어쨌든 상처가 찍 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세포가 새로 자라가지고 상처를 메우게 되고요. 세포가 아주 큰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 근본적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세포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너는 그냥 좀 폐를 끼치 말고 자살을 하라 이런 시그널을 줘가지고 세포가 자살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뭐 프로그램드 셀 데스 혹은 에이팝토시스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조절의 경우에는 생명체만의 특징이 아닌가 해가지고 좀 뭐 생명체의 부심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복잡한 기계로 갈수록 이러한 조절은 발견이 된다. 가령 뭐 자동차를 운전해 보시는 분이라면 그 브레이크와 뭐 엑셀이 있어가지고 이걸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건 사람이 조절을 하는 거지만 요즘 나온 자동차든 자동 거리 유지 시스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앞에서 달리는 차의 차간 거리를 조절해가지고 갈 수가 있죠. 뭐 심지어는 무인 주행도 이제 뭐 연구가 되고 있고요. 뭐 집에 있는 에어컨에는 다 온도 조절 시스템들 다 돼 있죠. 그래가지고 또 이런 것을 살펴보면 가령 생물이 조절 시스템의 경우에는 어떤 우리가 대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대사 산물을 분해하는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산물이 첫 번째 단계를 다시 억제시켜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네거티브 피드백을 하는 시스템이 아주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는 뭐 전자공학과니까 이런 부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시스템의 그런 인풋에 따라 가지고 외부 환경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다시 조절을 해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자동 제어는 어떻게 보면 그런 복잡한 기계에서는 아주 상식적인 게 됐죠. 즉 조절 시스템의 경우에 복잡한 기계도 있다. 따라서 이건 생명체의 그런 고유의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둘 다 물리화학적 원리를 따른 부품으로 구성된 복잡한 기계다. 작동을 위해서는 에너지를 소모한다. 환경 변화의 정화에 조절돼야 된다. 뭐 생명체는 그저 복잡한 기계인가? 라고 하면 좀 뭐 우리가 많이 서운하죠. 그러니까 좀 뭔가 우리 생명체를 구별할 수 있는 뭔가를 좀 찾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뭐냐? 자기 복제 능력이다. 그러니까 생명체 혹은 단세포는 자기 복제가 가능하지만 기계는 할 수 없습니다. 가령 이건 하나의 일례인데 1860년대에 그 영국 사람들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이민 가지고 사냥을 하려고 야생 토끼 24마리를 가져왔어요. 그 이전에는 오스트레일리아에는 토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만에 토끼 천적이 없으니까 토끼가 약 한 사람 수보다 훨씬 많아가지고 수억 마리가 돼가지고 완전히 사막이 돼버렸어요. 뭐 이런 스케일이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제가 실험 연구원에서 마우스를 많이 키우는데 마우스 암수를 항상 케이지에 이런 마우스장에 넣고 먹이야물을 꾸준히 주면 한 몇 달 지나고 보면 이렇게 디글디글 이렇게 서로 번식을 해가지고 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번식력이 딱 마우스장에 2마리가 있었는데 한 석 달 정도 잊어버리고 있으면 마우스장에 쥐가 꽉 차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이것을 따뜻한 아랫목에 묻어놓고 하면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죠. 기계는 자기 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기계를 만든 기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가령 이거 자동차를 조립하는 로봇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부품을 이렇게 지시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 기계가 자기와 동일한 것을 자력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가령 생물의 경우에는 먹이는 에너지와 그런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이라면 암수를 이렇게 있으면 증식을 하죠. 그렇지만 기계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기계가 존재를 한다면
아마 생명의 정의를 또 바꿔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복제할 수 있는 기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생명체는 저희 정의에 따르면 자기 자신이 설계도가 내장되어서 자기 자신을 자기 힘만으로 복제할 수 있는 기계가 라고 정의를 합시다. 그래서 세포의 설계도는 이것도 생물 시간에 다 배운 건데 세포 안에 핵 속에 DNA가 내장되어 있고 그 세포가 생물의 기본 단위, 기능 단위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설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한 개체의 모든 세포, 즉 여러 종류의 세포가 있는데 모든 세포는 전체 생물에 필요한 그런 모든 설계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단백질 같은 생체 구분자가 DNA에 코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분자생물학은 무엇인가? 생명 현상을 정보의 흐름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다. 즉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가 어떻게 해석되어서 생명 현상으로 표현되는지를 이해하는 학문이 분자생물학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재 생물학은 거의라고 표현을 쓴 것은 사실 뭐 생태학과 그런 거는 뭐 분자생물학이 과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대 생물학은 이 주류 사조는 분자생물학이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뭐 생물학을 들은 분은 그거 다 아시는 건데 분자생물학의 중심 원리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 이건 좀 용어가 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부르니까 어쨌든 그것은 DNA에서 전사라는 걸 통해 가지고 RNA를 만들고 RNA의 유전 정보, DNA 저의 유전 정보가 RNA를 거쳐 가지고 단백질로 전달되는 과정. 그래서 그런데 그냥 전달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전달이 되는 이유는 정보를 복제하기 위해서이다. 즉 이렇게 만든 단백질들이 다시 DNA를 자기 복제를 하고 하는 그런 복제를 위한 정보의 변환 과정이 생명 현상에서 가장 근본적인 정보의 흐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DNA라는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ACGT의 4가지 염기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RNA의 경우에는 시민 대신 우라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정보로 관점을 볼 때는 1베이스는 4가지 염기 중 하나이기 때문에 2비트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DNA를 이해하는 것은 DNA는 일종의 펌웨어를 저장하는 장소이다. 즉 DNA는 읽기 전용 메모리이다. 그러니까 보통 뭐 요즘은 뭐 플래시롬으로 해가지고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할 수 있으니까 뭐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옛날의 전자기기는 한번 롬으로 반도체 공장에서 매스킹을 해버리면 더 이상 기록할 수 없죠. 아무튼 한번 쓰면 읽기만 할 수 있는 메모리가 DNA이다. 즉 생물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를 구성하고 복제하고 있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읽기 전용 매체이다. 그리고 DNA는 생명체의 운영체제를 저장하고 있는 매체이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보통 뭐 운영체제를 유저가 물론 요즘은 뭐 운영체제를 업데이트를 자주 해야 되지만 뭐 대개의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경우에 뭐 변경을 할 필요가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DNA도 한 생물이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변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예외가 있다면 면역세포가 여러 가지 항체를 만들 때는 좀 변형이 되는데 어쨌든 이것이 변형이 되거나 하는 경우에 대개 암이 원인이 되죠. 어쨌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생물을 공부하시는 분은 다 아는 얘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예전에 1990몇 년도, 6년도에 복제양 돌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제양이라는 것은 체세포를 유성생식을 통하지 않고 동일한 유전 형질을 가진 것을 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즉 성장한 나와 동일한 쌍둥이를 만드는 그런 거였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금은 알파고 때문에 시끄러운데 알파고보다 해서 시끄러운 거의 한 10배 정도는 더 시끄러운 그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제 인간에 대한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1997년에 신문 기사인데 어떤 여론조사 연구소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복제하고 싶은 사람을 했는데
뭐 모 전 대통령을 꼽았고, 뭐 김구 선생, 세종대왕, 뭐 이순신, 안중근 의사를 복제하고 싶다고 뭐 성인 1,000명이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DNA는 하드디스크가 아닙니다. 가령 이런 인간이 뭐 물론 죽었으니까 우리가 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지만 뭐 무슨 세포를 뭐 액체 질소에 얼려놨다고 치고 뭐 이거를 복제를 해가지고 뭐 이런 애기가 났다고 하면 뭐 장차 어설픈 화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좀 뭐 이런 아저씨가 한 명 나오겠죠. 뭐 그뿐이죠. 뭐 이런 기억들은 DNA에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뭐 인간 복제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이런 기억들로 복제가 된다고 그 당시에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 이거 비유를 하면 친구 동종의 컴퓨터를 사가지고 동일한 OS를 설치를 한다고 뭐 친구 하드에 들어있는 뭐 따오기 뭐 이런 폴더에 들어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자료가 그게 복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DNA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정보 저장 창출의 DNA를 좀 해보면 아까 말했듯이 1년기는 HTTP 2비트에 대한 정보이고 우리가 말하는 뱃속에 사는 대장균의 경우에는 약 1메가바이트의 그런 정보에 해당합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약 3.2 기가베이스니까 약 0.8 기가바이트인 셈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메모리 카드면 뭐 여러 개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 세포가 수조 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저장 장치가 아주 뭐 리던던트하게 있는 셈이죠. 그러면 여기서 왜 우리가 RNA와 DNA 중에서 DNA가 펌웨어나 OS를 저장하는 정보 저장 매체로 선택이 된다는 알 수 있는데 DNA를 물에 그냥 넣었으면 이게 521년이 갑니다. 분해가 되려면. 그렇지만 RNA는 몇 분밖에 못 갑니다. 근데 그 이유를 화학적으로 보면 RNA는 그 리버 헥사이기 때문에 여기 OH가 있어가지고 이게 인산기를 공격을 할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분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DNA는 고작 요 OH에서가 H로 바뀌었는데 요거는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분해가 되지 않는다. 그 이유 때문에 DNA는 아주 튼튼하다. 그래가지고 수천 년 전에 시베리아의 뭐 얼음 속에 붙어 있는 이런 맘모스에서도 DNA를 추출해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DNA가 튼튼하기 때문에 RNA 대신 DNA가 운영 체제를 저장하는 수단이 되었다. 우리가 뭐 그렇지만 뭐 한 가지 여기서 좀 주라기공원에서 뭐 아시다시피 뭐 이거 스토리가 뭐 공룡의 피를 빨아먹은 뭐 벌레를 호박에서 빼가지고 뭐 공룡을 부활시켰다 뭐 이런 뭐 드립을 쳤죠. 가능할까요? 그래가지고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실제로 실험해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4년에 논문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10,000년 전에 추정되는 호박에서 그 곤충을 뽑아가지고 DNA 뽑아봤는데 DNA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라기 공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튼 이번엔 DNA에서 있는 유전 정보를 바로 단백질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사라는 걸 통해 가지고 RNA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왜 RNA 형태로 복사한 다음에 또 쓰는데 그냥 DNA 있는 거 쓰지 왜 또 RNA 복사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DNA는 앞서서 말했듯이 이것은 뭐 펌웨어고 일종의 도서관에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서관에 잘 진열되어 있는 모든 그런 생명체가 필요한 데 쓰는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숙제를 하고 하는데 뭐 도서관 서고에서 뭐 여기 찾아가지고 그 공부를 하고 여기 또 가가지고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책을 뭐 이렇게 빌려서 카피를 떠가지고 이거 필요한 것만 복사해서 보죠. 물론 뭐 요즘은 뭐 인터넷에서 다 보니까 뭐 이 비유가 좀 안 맞지만 어쨌든 다양한 세포는 우리 몸에 있는 생물은 모두 동일한 DNA를 가지지만 그래가지고 다양한 형태를 가집니다. 그렇지만 모든 이런 세포는 아까 말했듯이 동일한 유전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겨먹은 것들이 다르게 행동하는 이유는 각각 DNA에 있는 것 중에서 각각 다른 부분들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만 골라가지고
그 RNA 형태로 만들어서 유전 정보에 쓰면 이렇게 되고, 또 다른 그렇게 하면 이렇게 다른 세포가 되고, 이건 근육 세포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다른 정도를 해가지고 하면 또 다른 세포가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각각 다 어떤 RNA를 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각각 다른 형태의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또 비교를 해보면 그 빵이나 과자나 케이크나 다 성질이 틀리죠. 이건 성질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뭐 따지고 보면 이것 다 뭐 밀가루, 계란, 설탕 등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틀려지는 이유는 물론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이냐가 틀렸지만 재료는 공유하지만 배합비가 중요하다. 즉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의 지놈에서 여러 가지 다른 세포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각각 원하는 서브셋의 유전자에 대한 것만 RNA로 복사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발생 과정 중에서 우리가 난자와 정자 만나면 수정란에서 세포 하나로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그런 세포로 분할을 하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 폐에 있는 폐세포, 그 뭐 생식세포 뭐 등등을 할 때 이게 결정을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인간에 있는 약 22만 개의 유전자 중에서 어떤 것을 켜고 끌지를 따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된다. 즉 DNA는 안정적이고 RNA는 불안정하다. 그래서 DNA는 안정적인 유전 정보의 보관에 용이하고 RNA는 일시적인 유전 정보를 전달에 사용을 한다.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 필요한 유전자만 꺼내 써서 다양한 생명 현상을 구현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또 전산의 비유를 하자면 DNA는 시스템 레벨의 라이브러리에 담겨 있는 전체 뭐 시스템 라이브러리라면 요거 다양한 세포에서 필요한 것들만 호출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은 이렇게 RNA에서 결국 세포 내에서 일을 하는 것은 단백질인데, 이것은 뭐 이런 조합에 의해 가지고 각각의 아미노산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RNA가 단백질이 되는데, 즉로 유전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DNA의 코딩의 1차원적인 서열 정보는 이런 1차원적인 아미노산이 서열 정보가 되고, 이렇게 된 서열 정보는 어떻게 어떤 서열이 나오면 이렇게 나선형으로 꼬이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배열을 하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접혀가지고 어떠한 3차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나온다. 그리고 3차원적 구조가 있는 단백질이 모여서 이런 거대한 그런 생체 고분자가 형성이 된다. 즉 4차 구조는 부품들 간의 조립이다. 그래가지고 이 구조가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 가지고 각각의 부품이 기능이 결정이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단백질이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계의 부품을 뜯어보면 여러 가지 부품이 나오듯이 단백질이나 핵산도 다양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고, 이거에 따라 가지고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을 한다. 그래가지고 단백질이 부품의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놈이 제가 이렇게 설명했을 때는 이제 지놈을 읽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경우에는 약 3.2 기가베이스의 염기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염색체가 22체와 그 남자는 XY, XX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거 중에서 몇 개 정도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느냐, 약 한 2만 개 정도를 암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놈에서 단백질을 암호화하고 있는 영역은 약 1.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정크 DNA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즉 여기 지놈상에서 여기 이렇게 점으로 쭉쭉 줄 보이는 그런 부분만 겨우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리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이 두 가지 아주 성질이 틀리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개인 간의 유전체 차이는 200만 베이스에서 300만 베이스 정도고, 약 그 0.1에서 0.2%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간발의 차이일 뿐이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오늘의 유머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울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왜 언니는 이쁘게 나와줬고 나는 못나게 나뉘었어. 신산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세포 분열은 너가 했잖아. 사이토키네시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생물교사였어요. 세포 분열 때 실수한 게 자기 잘못이 맞다. 뭐 오징어인 것은 우리 탓이다라고 하는데 감동적인 얘기인데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감수 분열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식세포 나오는 감수 분열은 엄마 아빠도 아빠와 할머니와 할아버지에서 받은 두 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서로 꼬아가지고 그 재조합을 해가지고 적당히 섞어가지고 자식한테 줘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두 쌍의 염색체가 교체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적당히 섞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식이 유전형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그 언니와 저와 뭐 누나와 형과 동생이 서로 반드시 같지는 않은 그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복사를 할 때 새롭게 돌연변이도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식세포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엄마 아빠로서 받아가지고 그냥 충실하게 복사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했기 때문에 조금 해도 됩니다. 어쨌든 뭐 그건 여담이고 뭐 이런 식으로 약 2001년에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완료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비용으로는 약 3조 원 정도의 돈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 3조 뭐 이 정도의 그런 베이스를 다 읽은 셈인데요. 그런데 이때는 그렇게 든 돈들이 최근에 급격하게 시퀀싱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요즘은 나의 뭐 개인이 전체 염기서열을 거의 읽는데 약 200~300만 원이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있죠. 개인 유전체. 휴먼 지놈 프로젝트에서는 약 한 10년간 들여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어떤 유전자가 있고 어떤 있는 거에 대한지 표준 서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10년간의 노력 끝에 국제 공동 프로젝트로 약 3조 원을 들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이런 일을 100만 원 정도의 실제로는 100만 원보다 좀 비싸요.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비용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그 염기 서열을 다 결정할 수 있다. 물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호모 사피엔스이므로 뭐 좀 표준보다 차이가 있어봐야 뭐 한 0.1%, 0.2%겠습니다만 그거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다른 이것을 결정을 한다. 즉 우리가 뭐 저와 우사인 볼트는 같은 호모 사피엔스입니다만 뭐 분명히 뭐 유전적으로 뭔가 차이가 있죠. 뭐 저는 뭐 달리기는 못 하는데 우사인 볼트는 뭐 한 저보다 아마 2배는 더 빨리 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것은 우리의 지놈 안에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동일 종의 생물에서 이렇게 각각 틀린 것과 혹은 어떤 사람은 병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유전적인 질환이 있고 이런 차이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각 개별적인 유전체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보다 좋은 의학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가지고 미국에 보면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23andMe인데 23는 우리 유전체의 그런 염색체의 그런 개수고 이런 키트를 494그러니까 약 한 20만 원 정도의 돈을 내면 이런 키트를 배달해 줍니다. 이거는 인류의 모든 염기 서열을 다 결정한 건 아니고 사람마다 틀린 그런 부분들만 좀 알아보는 그런 건데 이걸 주면 여기에 침을 뱉어가지고 보내주게 됩니다. 침을 한 10cc를 뱉어야 되니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뱉어가지고 이걸 보내봤습니다. 이거 한 몇 년 전에. 그래가지고 그러면 얘네들 분석을 해가지고 저의 그런 유전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데 코리안 한국이 맞습니다. 뭐 재패니스하고도 약간 비슷하고 차이니스하고도 약간 그러니까 뭐 결국은 동아시안이다. 알고 있다. 한국이 맞대요. 그래가지고 그 외에도 이런 여러 가지 유전형들을 하는데 술 먹어도 얼굴색이 안 변하고 맞는 것 같아요. 금발의 가능성은 1% 미만이라고. 눈색은 브라운이고 우유 먹으면 설사한답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빨간 머리는 아니고 HIV에 대한 레지스탄트는 없답니다. 유감스럽게도. 어쨌든 그런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결정적인 정보를 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가령 우리가 그 툼 레이더스에 나온 배우로 유명한 안젤리나 졸리, 브래드 피트의 와이프인 이 사람이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이런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유방암 위험도가 급증하는 걸로 알려진 유전자인데요. 어머니가 암으로 56세에 사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이 브라카 원이라는 유전자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확률적으로 계산했을 때 유방암 발생 확률이 87%고 난소암이 50%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 일은 아직 암이 걸린 건 아닙니다. 암이 걸릴 가능성이 유전자를 통해 가지고 암이 진단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방적 유방 절제술로 해가지고 암 유방을 절제해가지고 그 암이 생기는 그것을 원천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한 3년 전에 했는데 얼마 전에 난소도 적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유전적인 정보를 가지고 이게 높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해버렸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용기가 있다면 용기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지놈 시퀀스를 읽는 것만으로 그럼 생명체 우리가 너와 내가 틀린 것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것은 마치 이 자동차를 이렇게 다 뜯어놓으면 우리가 자동차를 새로에 대한 모든 걸 이해를 할 수 있느냐로 묻는 거와 같은 한 건데 이렇게 다 우리가 자동차를 이렇게 다 뜯어봤으면 이제 자동차의 원리를 다 이해한 겁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윈도우 여기 전자공학과니까 윈도우 10과 같은 운영 체제를 디스어셈블링 하면 이런 코드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디스어셈블링을 한 코드를 다 이해를 하면 우리는 윈도우 10이 구조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한 겁니까? 좀 사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생명이 로직을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생명체는 아까 말했는 것이 이렇게 복잡한 컴포넌트들이 레귤레이션을 해가지고 이리저리 얽힌 복잡한 회로를 가지고 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간단한 생물을 가지고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크 모노라고 분자생물학이 을 창시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대장균에서 사실인 건 코끼리에서도 사실이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지? 그래가지고 가령 그 얘기는 대장균과의 어떤 단백질이 있는데 효모에서도 이런 단백질이 있습니다. 시금치에도 어떤 단백질이 있고요. 초파리에도 어떤 단백질이 있습니다. 사람에도 이 단백질이 있는데 다 비슷합니다. 즉 대장균에서 사람까지 공통적으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은 비슷하게 생겼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는 반대로 이런 전자업체에서 나오는 시계부터 아이폰 이런 전화, 태블릿, 컴퓨터까지 이런 공통적인 제품이 나옵니다만 이런 것들이 물론 외관상 틀리고 사용하는 게 틀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공통적인 이런 성질을 요소들을 가지고 있죠. 물론 틀린 요소들도 있지만 모든 이런 결국은 이런 스마트워치도 결국은 컴퓨터이기 때문에 CPU, 램, 메모리 등등이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거와 마찬가지로 생물을 연구를 할 때도 가장 간단한 시스템으로 공통적인 요소의 경우에는 연구를 하는 것이 보다 편하다. 거기에서 필요한 얘기를 좀 하는데 우리가 지놈을 읽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꾸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 멀쩡한 지놈을 왜 바꾸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건 생물학 연구에서 가장 필수적인 테크닉입니다. 즉 유전학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전학자들이 어떻게 생물 연구하는 것을 기계에 비유를 하면 이 사람들은 기계를 걷어차거나 해가지고 고장을 여러 대를 내요. 그래가지고 희한한 행태를 보이는 기계를 찾아가지고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났는지를 들여다봅니다. 그래가지고 가령 자동차를 망치로 한 수백 대 때려부셔가지고 자동차가 덜거덕거리던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렇게 덜거덕거리게 만드는 그런 부품을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품 목록을 만든다. 그것이 대표적인 사람이 유전학이 거의 태두라고 볼 수 있는 토마스 헌트 모간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초파리를 유전 시스템으로 처음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 발견한 것 중에서는 초파리는 원래 눈이 빨갛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눈이 하얀 초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화이트라고 하는데
뭐 이건 초파리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효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세포 분열에 관련되는 그런 건데 어떤 유전자의 경우에는 세포가 커도 분열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상하게 길어져요. 반면에 어떤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기면 아주 제때 충분히 자라기 전에 막 그 분열이 됩니다. 즉 이렇게 돌연변이의 경우에는 돌연변이에 따라 가지고 이런 생물이 좀 틀린 뭐 눈이 빨간 게 하얗게 됐거나 아니면 이렇게 효모가 길어진 거나 이런 형태를 가지고 이런 것을 표현형, 즉 페노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학의 경우에는 정유전학과 역유전학이 있는데 정유전학은 보통 이 토마스 헌트 모간이 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는 건데 일단 이렇게 돌연변이체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초파리를 만들어 가지고 특이한 놈을 찾아요. 그럼 이렇게 눈이 하얀 거라든지 날개가 꼬부라진 거라든지 이런 걸 찾은 다음에 이 돌연변이가 어떤 유전자에 연관되어 있는지를 찾고 유전자의 위치를 찾아가지고 유전자 간에 어떻게 배열됐는지를 그걸 확인합니다. 반대로 역유전학이라는 거 있는데 이건 지금은 이제 지놈 시퀀싱을 다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의 위치를 알 수 있는데 기능을 잘 알지 못하는 유전자가 있다면 이것을 특이적으로 고장을 내 가지고 어떤 표현형이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유전자의 기능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이건 간단히 말해가지고 기계를 먼저 고장낸 다음에 뭐가 고장났는지를 찾아보는 거고 이것은 부품 목록을 쭉 만든 다음에 하나씩 빼가면서 이게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부품이 2만 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뭐 이거를 뭐 핸들을 한번 빼봐야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뭐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유전학적 연구 도구로는 그 일생이 짧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놈 시퀀싱이 잘 돼야 되고 어떤 특정한 유전자를 고장내거나 외래 유전자를 넣어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사용되는 건 초파리, 선충, 대장균, 애기장대, 효모, 쥐, 뭐 이건 마우스죠. 쥐에도 레트가 있고 마우스가 있는데 이건 조그만 세양쥐입니다. 그럼 사람은 라이프 사이클이 짧나요? 길죠. 지놈 시퀀싱은 잘 돼 있습니다. 뭐 특정한 유전자 고장내거나 외래 유전자를 이러시면 안 되죠. 그 대신에 사람의 경우에는 그 병원에 유전병 여러 가지 환자들이 많은데 그런 환자들 중에서 어떠한 유전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질환을 하는 그런 환자분들이 많은데 그런 자연적으로 유래된 유전병 환자들이 이런 유전학에서 아주 좋은 연구 대상이 됩니다. 물론 뭐 이거 연구 대상이라 좀 찝찝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원인을 알아야지 그걸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사람 특정한 유전자를 고장내거나 외래 유전자를 넣어버리는 건 사람한테는 뭐 여기가 무슨 731 부대 뭐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 할 수가 없으니까 모델 동물로 대역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려면 유전자를 지놈상에 있는 그런 것을 조작을 하는 기술이 실험 연구용으로 필요한데 이런 기술들이 약 1970년, 80년도에 확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아마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많이 나온 걸 거예요. 그 제한효소는 6에서 8 염기서열을 연식해가지고 DNA 단편을 자르는 단백질이죠. 제조합 DNA는 이렇게 잘린 걸 가지고 서로 이어 붙이기를 하는 거고 PCR의 경우에는 이미 두 개의 서열 간의 DNA를 증폭해낼 수 있는 기술이죠. 그래가지고 가령 뭐 무슨 메르스 바이러스나 지카 바이러스 같은 미세한 양이 그런 염기를 그 증폭해가지고 이걸 확인할 수도 있죠. 어쨌든 이런 기술에 의해 가지고 분자생물학이 개척이 됐고 현행하는 1세대 바이오텍 회사들이 기반 기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계가 있는 게 제한효소는 최대 6에서 8베이스를 인식하니까요. 그 한 베이스는 ACT 4개니까 6베이스를 인식한다면 조합을 하면 4의 6승, 400 뭐 확률적으로 4000 베이스의 제한효소 하나가 자를 수 있는 위치가 존재하게 되는데 지놈은 이렇게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만 조각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 3.2 기가베이스가 되는 곳에서 한 곳만 딱 절단하려면 약 20베이스 이상을 특이적으로 인식하는 제한효소가 필요한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놈을 마음대로 뜯어 고치는 것은 좀 힘들었다. 그래가지고 유전공학 1.0은 뭐 아마 여기서 조금 연세가 되신 분은 1970년대, 80년대에 무슨 뭐 유전공학으로 뭐 그런 걸 할 수 있다. 한쪽에는 뭐
뭐 토마토가 열리고 땅에는 뭐 뿌리에는 감자가 열리는 뭐 그런 것도 만들고 뭐 그런 뭐 많이 드립을 많이 쳤는데 대개는 너무 과장된 것이고 이렇게 연구용으로 작은 DNA를 좀 깨작깨작 붙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그리고 몇 가지 모델 앞에서 말한 모델 생물에만 적용을 했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생물에서는 적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가 시도했는데 뭐 이런 것들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기존보다 긴 서열을 인식하는 제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징크 핑거 뉴클레이즈라는 것은 약 9베이스 정도를 인식하는 그런 징크 핑거라는 DNA 인식 부위를 붙여가지고 만든 제한 요소고 탈렌이라는 것은 약 16에서 17베이스를 인식하는 단백질을 붙여가지고 만든 제한 요소인데 즉 지놈 한 군데를 스페시피하게 자르기 위해서 기존보다 좀 더 긴 서열을 인식할 수 있는 제한 요소를 만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의 경우에 DNA 인식은 단백질이 하기 때문에 이게 단백질을 하나 만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널리 쓰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그런 것이 생겼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것은 원래는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면역 시스템에서 기인한 건데 RNA에 가지고 자르는 서열을 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제한 요소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단백질과 RNA로 구성되는데 어떤 DNA를 인식하느냐는 RNA가 이에서 결정이 된다. 즉 이 RNA 시퀀스가 20베이스에 상응하는 서열을 특이적으로 인식해서 자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약 20베이스 정도를 특이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지놈에서 한 군데만 딱 특이적으로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서야 드디어 지놈 원하는 부분을 잘라서 뜯어고치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유전자 가위에 비해 가지고 훨씬 손쉽게 만들 수 있다. 왜 그러면 기존 거는 단백질을 만들어야 됐었는데 여기는 RNA만 바꿔주면 얼마든지 RNA 그 서열을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런 도움에 의해 가지고 뭐 온갖 종류의 그런 생물에서 유전체를 뜯어고칠 수 있다는 것이 이거는 뭐 누구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의 지놈을 우리가 뜯어고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몇 가지 마우스, 아라비도시스 몇 가지 이런 거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단백질을 발견한 이후에 3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럼 이걸 가지고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좀 실용적인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가령 우리가 아까 유전병을 가진 환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유전병이라는 건 DNA 우리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거기에 결함이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궁극적인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수선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 중에서 듀센 근위축증이라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근육이 정상적으로 근이 위축돼 가지고 좀 한 20대를 못 넘기고 사망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유전병이고 미국의 기준에 약 한 2만 명에 1명 정도가 그런 유전병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유전자가 다이스트로핀이라는 유전자에서 돌연변이가 있어가지고 단백질이 못 만들어지게 되면 발생하는데 이 유전자가 인간 지놈에 있는 유전자 중에서 제일 깁니다. 약 427kD이고 약 전체 이게 약 1메가bp에 해서 아주 깁니다. 그러니까 길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발생할 확률도 많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럼 그걸 어떻게 수선을 할 수 있느냐? 여기 가령 돌연변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단백질이 만들다가 못 만들어지는 경우에 그 돌연변이가 있는 부위만 좀 잘라내서 버리고 이걸 하면 정상적인 단백질보다는 약간 짧지만 그래도 한 90%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으므로 이것을 치료 효과가 있다. 물론 이것이 아직 사람에게 적용을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유전병과 동일한 뮤테이션이 있는 쥐에서 이것을 자르는 이런 유전자 과일을 발현하는 바이러스를 넣어가지고 실제로 해보니까 어느 정도 치료 효과가 있더라. 단 이거는 쥐는 그렇다. 아직 사람한테 그렇게 적용할 단계는 아니다. 또 한 가지 예라면 요즘은 아마 암이라면 상당히 이렇게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암의 경우에 어떤 인간의 면역 세포가 인지를 해서 정상적으로는 죽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T셀의 경우에는 그런 세포를 문제가 있는 세포를 죽이는 건데 암에 많이 발현되는 그런 그 단백질을 인지하는 항체를 그 면역 세포에 넣고 이것을 암을 죽일 수 있는 그런 T셀을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암 세포만 특이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뭐 이거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마우스에서 이런 유전병을 치료하는 그런 예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근육 성장을 억제하는 마이오스테틴을 파괴를 한 돼지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돼지가 근육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는 그 마우스에서 사람까지 이렇게 다 그 보존돼 있는데 한 2006년에 독일에서 아기가 이게 돌연변이가 있는 이 유전자 돌연변이 있는 아기가 발견됐는데 아기가 막 근육이 막 이렇게 좋고 막 팔굽혀 막 한 3살짜리 아기가 막 철봉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육질이 발달된 돼지 창조. 그런데 실제로 이런 걸 보니까 그 벨기에의 어떤 이렇게 근육질이 뭐 좋은 소가 있는데 그런 소에서도 이런 자연적으로 발생한 돌연변이가 있더라. 그거와 비슷한 것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돼지뿐만 아니라 원숭이도 사람과 비슷한 원숭이도 유전자 조작을 할 수 있더라. 그래가지고 이거 최근에 발표한 논문인데 이거 자폐증과 유사한 그걸 가지게 하는 그런 실험을 했었는데 보통 원숭이는 원숭이가 뭐 이렇게 뭐 우리 회사 이렇게 슬렁슬렁 다니는데 이거 뭐 돌연변이를 준 원숭이 경우에 뭐 이런 정서불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원숭이의 그것도 우리가 이제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게 사람은 뭐 대부분 그런 그러니까 원숭이는 상당히 비슷하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현재까지 불임 치료를 위해 가지고 그 인공 수정 기술이 많이 발달됐고 요즘은 그게 정자의 운동성이 떨어지면 정자를 아예 이렇게 난자에 찔러 넣어 가지고 수정을 하기도 해요. 그래 가지고 모든 동물에 대해 가지고 인간이 배합에 대한 기술이 매우 많이 발달이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우리가 가령 아까 이런 유전형을 만약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이런 것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외과 대신에 성형 산부인과가 뜰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 보면 가타카라는 영화가 있죠. 이 가타카라는 영화는 뭐 이 사람이 주인공이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은데 뭐 유전자가 뭐 지놈이 좀 구리다고 못 해가지고 뭐 동생이 뭐 그런 걸 해가지고 뭐 그런 영화인데 뭐 그런 시대가 이제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부인과를 해가지고 이렇게 수선을 했는데 자식들이 좀 뭐 이렇게 나오는 뭐 부작용이 있다면 있을 수 있는데 성형 산부인과에는 이런 과거를 숨길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게 상당한 지금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만 그렇게 심각한 얘기죠. 이렇게 일단은 이런 것이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이론이 얼마나 허용이 되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논쟁적인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근본적으로 생명윤리 안전에 의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인간에 대한 유전자 이런 조작을 할 수 못하게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걸 하다 보면 이렇게 뭐 철컹 뭐 되는데 뭐 저하고는 관계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졌다는 게 상당한 문제점이죠. 그래가지고 약 작년에 세계에서 이런 지놈 에디팅 유전체 편집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심포지움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의 결론을 요약하면 이런 거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이런 거 하지 말자. 뭐 이런 뭐 구체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과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뭐 또 다른 용도에 쓰는데 괜히 이런 것 때문에 무슨 인간을 뭐 이렇게 하는 뭐 나쁜 이미지가 하면 안 좋으니까 미리 어떻게 보면 선수를 친 거죠. 그런데 막 이런 기술이 있고 점점 발전을 한다면 모르는 거죠. 가령 그 예에 따르면 우리가 시험관하기가 도입 시에는 아주 사회적으로 반발이 많았어요.
여기 1974년인데 시험관 아기가 약 연구 자체는 약 1970년대부터 시험관 아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런 시도가 되니까 국내 어떤 서울 어떤 모 대학의 유명한 산부인과 교수가 과학적 개가일 수는 있지만 인간 존엄성 파괴한다. 뭐 이복인 형제끼리 근친 결혼도 가능하지 않나. 뭐 안 된다. 뭐 이런 강력한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실제로 시험관 아기가 루이스 브라운이라는 아기가 처음 197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이렇게 함으로써 아기를 못 가지던 불임 부부가 아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가시적인 이렇게 가능성이 생기고 뭐 수백 명이 그런 아기들이 기존에 태어날 수 없었던 아기들이 태어남으로 따라가지고 이게 여론이 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1980년에도 우리나라에서 뭐 불임 부부에서 최희망 해가지고 올해의 인물로서 한국에서 처음 시험관 아기를 탄생한 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분과 이분은 동일 인물입니다. 물론 그 10년 동안 그게 타면서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2014년에 이 체외 수정 인공 수정으로 탄생한 우리 그 출생 건수가 한국에서 15,000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한 40만 명 정도가 태어나니까 상당히 높은 비중의 분들이 인공 수정으로 태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옛날에는 이거 정말 인륜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도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어떤 가시적인 이익이 있다고 사람들이 판별할 때는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유전체는 우리가 오랜 수억 년도의 진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유전체가 형성됐지만 우리의 진화는 우리는 수렵 시절에서 탈피한 게 한 10,000년도 안 됐는데 그때랑 그렇게 변한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때처럼 뭐 이런 걸 잡아가지고 먹고 그런 시절에 비해서 뭐 빌드번호로 보면 그닥 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때 필요했던 이때는 자연 선택해가지고 했던 것들이 이 시대에도 남아있다는 거죠. 가령 먹을 게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예전처럼 많은 육체적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뭐 먹을 게 많으면 먹고 싶죠. 그래가지고 비만 그런 문제들 생기고 그래도 좋은가? 실제로 어떤 유전자는 이런 수렵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한 유전자 중에 없는 거는 아예 기능이 없는 편이 현대 인류엔 나은 유전자도 있습니다. 가령 이런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콜레스테롤 대사에 관련된데 뭐 미국에서 그런 발표된 거에 하면 이런 것에 변이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건강하더라. 그런 콜레스테롤 레벨이 정상이 20%. 그래가지고 동백병 경화증 위험도가 무려 88%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 없는 편이 더 좋은 유전자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억제를 하면 좋은 약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아예 없애버려요, 어떨까?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죠. 우리가 도저히 이제 예전에 5대 0으로 이긴다고 했는데 이제 안 되죠. 우리가 지지선을 했습니다. 이대로 좋은가? 그럼 어쩌라고 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침팬지와 사람과는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searching for needle in haystack, 그 건초 더미에 있는 바늘을 찾는 것처럼 차이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약 4% 정도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와 침팬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그런 차이가 있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가장 특징적으로 우리는 침팬지보다 지적 그런 대뇌가 발달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요인은 무엇인가? 이게 다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이 연구를 한 게 있는데 이런 침팬지에는 비슷한 유전자가 2개만 있는데 사람은 하나가 더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실험해 보니까 뉴런의 이런 가지가 더 많이 쳐지고 혹시 이런 것이 인간과 침팬지의 지능의 차이 원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지능을 관련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 인간의 지능을 좀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상상을 하는 건 그래가지고 원숭이를 모델로 아까처럼 멀쩡한 원숭이의 그 자폐를 유발한 것처럼 원숭이의 지능을 올려본 이런 시도를 하지 말라는 사람도 없죠.
물론 잘못하면 뭐 이렇게 실패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원숭이가 사람을 완전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현재 인간은 우주 개척에 적합한가? 그러니까 우주에는 방사선이 많은데, 그러니까 화성까지 여행을 하려면 화성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그 지구에서 180년 있는 것만큼 방사선을 맞는다. 방사선을 맞으면 DNA가 돌연변이가 되죠. 물론 우주보기가 있기 때문에 프로텍션이 되지만, 만약 우리가 우주를 태양계를 넘어가지고 수백 년 동안 이제 우주를 개척을 한다고 할 때 과연 현재의 이 연약한 그런 걸로 되겠는가? 물론 상당히 황당한 얘기인데, 이런 걸 쓴 사람이 조지 처치라고 이 분야의 아주 유명한 학자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건 저희 생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그것의 한계를 하려면 인간을 진화의 우리 속도는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떠나가지고 지놈을 에디팅하는 문제를 썼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것은 우리 고유의 지놈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크레이그 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과학계에서 유명하기도 하지만 좀 악명도 높은데, 휴먼 지놈 프로젝트에서 사기업인 셀레라 지노믹스라는 걸 이끌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걸 한 사람인데요. 어쨌든 이 사람이 이걸 끝난 다음에 한 프로젝트는 인공생명 창조이다. 그래서 인공생명 창조를 해가지고 아주 희한한 걸 만든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가장 간단한 박테리아 중에서 약 1.08 메가베이스의 지놈을 가진 세균 지놈 DNA를 화학적으로 합성해가지고 넣었다. 그렇지만 이건 거의 똑같은 건데, 최근에 논문이 나온 거에 이것을 절반으로 최적화. 그래가지고 1메가 정도를 531으로 줄였다. 그러니까 형태가 이상해졌다. 그래가지고 현존하는 그 자기 복제가 가능한 생물 중에서 가장 작은 지놈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무서운 얘기죠. 생명체가 태동위의 진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발달을 했는데, 생명체가 그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은 지금이 최초다. 물론 인간이 지금 이게 없어도 문명 태동위에 다른 동생물의 지놈을 편집해 온 건 사실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면, 우리가 그 농업이 발전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옥수수가 처음에는 이랬습니다. 자연계선하고에. 그런데 이거 중에서 괜찮은 걸 우리가 선택하고 이것을 교배를 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런 식의 옥수수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야생에서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먹는 옥수수가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의 경우에 이렇게 수많은 품종이 있지만, 개는 원래 늑대와 거의 사촌입니다. 그 늑대를 길들여 가지고 이 교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대개의 개 품종의 경우에는 근친교배, 그러니까 근친교배를 통해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동종교배를 통해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질병에도 약하고 그런 문제가 있죠. 어쨌든 양의 경우에도 우리가 보통이 우리 산양은 이렇게 털이 길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긴 양은 우리가 털이 이렇게 점점 끊임없이 기는 돌연변이를 우리가 선별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털을 안 깎아주면 이렇게 돼가지고 살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털을 사람이 도움 없이는 생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유전과학 기술 전에도 지놈을 에디팅을 해왔습니다. 그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지놈을 무엇이 들어있고 이것을 고칠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지금이 최초이다. 그래가지고 요즘 유명한 책이 사피엔스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그런 화두는 인간은 지금 호모 사피엔스이지만 과연 언제까지 호모 사피엔스로 존재할 수 있느냐. 인간이 과연 호모 사피엔스에서 떠나가지고 다른 지적 존재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인류사의 전환점이다. 어디로 갈 것인가는 자기 선택이다. 그러니까 이런 전환 순간에 우리는 서 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생명상에 대한 근본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거의 꼭 생물을 전공한 생물학자가 아니더라도 교양 수준으로는 이해하는 게 좋다.
예, 분자생물 공부를 잘 하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관심이 있으면 뭐 제 홈페이지와 이런 것을 뭐 소개를 드리고 세계 정보의 길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